네, 안녕하세요. 별별항공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요즘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조그만 리어커인가요? 이런 걸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갈 때요, 그런 거 혹시 사 드실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도와주는 어떤 동정이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분들과 또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하나는 작은 국화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지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역시 그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좀 같이 함께 서줄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고대문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제 얘기에 너무 빠졌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혼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었죠? 자, 깔끔하게. 자, 하여튼 근데 문화 파트는 여러분들 원래 재밌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과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구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었다는 것. 요거 하나만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었다는 것. 천문도. 이 천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 거냐면 왕권 강화. 그죠? 예, 왕권의 강화. 왜냐면 하늘의 질서를 왕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왕권 강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이 천문에 대한 질서를 알고 있는 이 왕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해서 조선시대 만든 하나의 그 별자리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상 하늘 위에 있는 열차 분야지도. 네, 하늘 위에 쫙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내려떠 있는 어떤 그 별자리의 어떤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태조 때, 조선 태조 때 이성계죠. 태조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천상 열차 분야지 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뭘 본으로 해서 그렸느냐? 고구려의 천문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늘의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구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백제의 어떤 과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백제의 그 과학 분야하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칠지도 들 수 있겠죠? 칠지도. 그만큼 이 철을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뭐 칠지도 같은 경우 여러분 특히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제와 그 외와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바로 이 칠지도가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칠지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잘 떠올리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신라의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의 과학기술 하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머릿속에 쓰는 금관 있잖아요. 금관. 이 금관이 기가 막히죠. 머릿속에 쓰는 머리 위에 쓰는 이 금관. 실제로 여러분들 그 박물관에 가시면요. 그 신라의 어떤 금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고분 쪽에 가시면 무덤 설명할 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금관, 신라의 금관은 정말 탁월하죠. 어떻게 그 금을 그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그 갖은 문양을 다 넣을 수 있을까? 정말 정교하고 정말 세밀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써보고 싶지 않나요? 옛날에 글쎄 일제강점기에 그 무덤을 발굴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그 금관 있잖아요. 신라 금관. 그 신라 금관을 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 술 마시면서 말이죠. 그 기생 있잖아요. 한테 너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그 천여 년의 역사, 이상을 갖고 있는 그 역사, 문화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신라 하면 역시 금관을 들 수가 있고요. 신라에도 과학하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것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바로 첨성대. 첨성대. 자, 이 첨성대 역시 마찬가지로 저 천문, 고구려의 그 천문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알 수 있는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 첨성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첨성대 딱 사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건지 삼국시대의 그 신라 때 만들어진 건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삼국시대의 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선덕 여왕 때. 이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선덕 여왕 하면 여러분들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선덕 여왕. 선덕 여왕 하면 여러분들 분황사. 네, 분황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황룡사. 황룡사 9층 목탑. 그죠? 네. 요게 바로 선덕 여왕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 제가 왜 9층 목탑이라냐면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진 거고 이후에 9층 목탑이 또 거기에 딱 올라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선덕 여왕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시대는요. 선덕 여왕도 있고요. 선덕 왕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선덕 왕은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 그 상대, 중대, 하대를 출발시키는 그런 왕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선덕 여왕은 삼국시대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선덕 여왕 때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 근데 여러분들 첨성대 보시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높은 산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천문대 이런 거 다 산속에 있으니까. 근데 아니 경주 도시 한복판에 첨성대? 말이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과거에 사람을 만날 때 또는 과거에 유물을 만날 때는요. 그 시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유물과 그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지금 시대에 그 천문대가 저 높은 산 위로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빛 때문에 그래요. 빛의 간섭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산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산이나 도심이나 다 깜깜해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을 보는데 고작 1000m, 2000m 산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빛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굳이 산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거는 오류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첨성대 같은 여러분들 근데 또 의아한 게 있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저기는 문이 없어. 그죠? 한번 가보세요. 문이 없어. 문이. 창문만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말이야. 아마도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창문에다가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위에 또 이제 사다리가 있겠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본 게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은 역사의 어떤 상상력. 여러분들이 한번 또 즐거운 상상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첨성대입니다. 그죠? 자, 선덕여. 근데 이번에 지금 지진 때문에 이 첨성대 좀 뒤틀렸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잘 보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과학 문화유산 살펴봤고요. 이제 통일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일단 벨, 코리안 벨, 띵
네, 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원사종이 있어요. 상원사종이 있는데 이 상원사종은 여러분들 성덕왕 때, 네, 성덕왕 때 이 상원사종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원사종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종이 뭔지 알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소리예요. 그게 쿵 울리면 그 부처님의 말씀이 멀리 퍼져서 이 진리를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종, 그 사찰에 있는 그 어떤 그 종의 의미가 될 텐데, 상원사하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비천상, 하늘을 쫙 그냥 날고 있는 어떤 그 비천상 아주 유명하죠. 이 상원사를 보러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려시대 때 탑이 하나 있어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이제 고려시대 하면 배울 텐데 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원사종을 보러 한번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걸어서. 저는 걸어서 좀 추천합니다.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가려나? 빠른 거리면 1시간 반 정도 갈 텐데요. 참 좋습니다. 한번 그 상원사 길로 올라가는 길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차들이 좀 다녀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시면 또 이 상원사종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들 상원사종은 잘 모르죠. 모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은 바로 이 종. 에밀레라고 불린다는 성덕대왕 신종. 여기 성덕왕 있네요. 그죠? 예, 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예, 바로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이 있겠습니다. 자, 이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이제 경덕왕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그래서 혜공왕 때, 이게 참 이 종 만들기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에 걸쳐가지고 이게 만들 정도면 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기는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인신공양, 뭐 거기에 뭐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드디어 완성시켰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혜공왕 때 만들었던 종이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경주 가시면 그 경주 박물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전 무엇보다도 그 성덕대왕 신종을 딱 물고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그 용류가 있어요. 그 대나무처럼 꽂혀 있는 어떤 그게인데 그 용의 모습이 이거 참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정말 딱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아마 성덕대왕 신종의 아마 이 매력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종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꽤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종, 상원사종. 근데 여러분들 이 경덕왕 하면 또 경덕왕 하면 우리 어떤 그 문화유산하고 또 연결되지 않나요? 경덕왕 하면 여러분들 일단 불국사가 또 이때 경덕왕 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덕왕 때 신문왕 때 폐지시켰던 노급, 이 노급이 또 부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특히 이제 신라 상대, 신라 중대가 되겠죠. 신라 중대 때 통일신라 되고 나서 그 중반까지는요, 정말 그 문화의 번성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어떤 그 엄청난 문화유산들은 다 이때 신라 중대 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불국사, 그다음에 뭐 석굴암, 그리고 뭐 성덕대왕 신종, 뭐 이런 종 같은 거, 이게 다 전부 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고 있구나. 통일신라 중대에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넉넉해야 돼요. 예, 여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이냐, 사진 딱 보고요. 외우진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느 이름인지 외우진 필요 없고요. 이게 어느 시대야? 통일신라 중대야, 통일신라 하대야. 이게 신라 삼국시대의 신라야. 요 정도만 여러분들 탁탁탁 연결해 놓으시면 충분하다.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발해의 어떤 과학은요,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과학 파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건축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안학궁이라고 있어요. 안학궁. 안학궁. 요거는 평양이죠. 예, 평양에 있는 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 그렇죠. 요거는 고구려가 도읍을 옮겼던 시기. 언젠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장수왕 때. 장수왕 때 남하하면서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의 어떤 그런 결과물로서 이 안학궁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한번 볼게요. 백제의 건축물 중에서 참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니 해도 그래도 익산, 미륵사 있죠. 미륵사. 익산에 있는 미륵사.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그 석탑을 하면서 어느 왕 때? 자, 요거는 바로 무왕 때, 백제 무왕 때 연결해 놓으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요, 황룡사.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전 시간에 설명 드렸습니다. 황룡사. 이 황룡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로 진흥왕 때. 진흥왕 때 연결해 놓으시라. 황룡사 구축 목탑은 그 이후에 선덕 여왕 때고요. 그리고 황룡사는 진흥왕 때라는 거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들 뭐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불국사. 불국사도 있고 불국사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항상 이 통일신라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불국사, 석불암 그리고 그 불국사 안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뭐 이런 게 연결되겠죠. 그죠? 불국사도 있고 석불암도 있고 그 다음에 안압지라는 게 있어요. 안압지. 안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압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연못 사실은 조선시대에 이제 그 오리하고 기러기만 있는 그런 어떤 폐허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임해전지라고 합니다. 이제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 느끼실 텐데 특히 이 안압지는 여러분들 밤에 가셔서 그 야경을 보시면 참 멋있어요. 특히 겨울은 좀 춥고 야외다 보니까 겨울은 좀 춥고 봄, 여름, 가을 언제든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언제든 이 안압지를 한번 가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경주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통일신라 시대 그 작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던 그게 하나 있죠.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던 그 건축물이 하나 있죠. 불국사 석굴암. 예,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것도 인지 있는데 요건 제가 과학 분야에서 한번 설명할까요? 요거는 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여기다 한번 좀 추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네. 자,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요. 이게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이 석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회차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국사 그 회차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와요.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여러분들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에요. 목판 인쇄물. 네,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바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바로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불국사의 3층 석탑. 우리는 이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여러분들 탑에는요 이렇게 고대의 비밀, 고대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발해 건축한 문제 이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발해 공부할 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
당의 영향을 받은 것 설명드렸죠. 당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바로 당의 장안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주작대로 쭉 뻗어있는 모습들, 바로 상경, 실질적 도읍이라고 그랬죠. 상경, 용천부의 주작대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주작대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요 정도의 어떤 건축물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분입니다. 고분이라고 하면은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무덤은 총이라 그러고 어떤 무덤은 릉이라 그래요. 어떨 땐 총, 뭐 천마 총, 어떤 무덤은 문영왕 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떨 때 총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릉이라고 그럴까요? 오, 맞춘 사람 있어. 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무덤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다가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총 같은 경우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천마도를 따가지고 천마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각저총 하면 뭐예요? 각저총. 각저총은 뭐냐면 이 씨름하는 그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나와서 각저총. 무용총은 뭘까요? 무용총? 네. 무용하는 총. 그래가지고 무용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주인의 무덤을 알 수 없을 때는 무슨 총이라고 하는 거고, 주인의 무덤을 알 수 있는 경우 문영왕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무덤에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분 양식이 좀 재밌어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한데요. 맨 처음엔 어떤 무덤 형태냐면요. 맨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어요. 맨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의 형태.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장군총을 들 수 있습니다. 장군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장군총,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자, 보시면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입구가 있으니까 쭉 따라가가지고 여기 방이거든요. 이 방까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입구가 있고요. 벽화가 있고요. 그리고 도굴이 쉬워요. 자, 이거는 제가 입구와 벽화와 도굴을 한꺼번에 쓸게요.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가 있고요. 그리고 도굴. 이 모든 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도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그 벽면에 있는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은 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이 입구가 문제예요. 입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도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다란 막대로 쿡쿡 찔러보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어떤 촉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찔러봐가지고 여기 뭐 입구 있는지 언제 딱 알아가지고 딱 거기를 들어가서 그냥 다 끌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절대 도굴을 하시면 안 돼요. 뭐야? 지금 이게 저기 발굴을 하셔야지 도굴을 하시면 안 돼요. 정식으로 고고학자 그 코스를 밟으셔가지고 발굴을 하셔야지 도굴의 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도굴꾼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는요 그 부장품들이 놓여 있는 위치며 어떤 문화유산이며 그게 그 시대의 타임머신이에요. 그대로 보존해서 그대로 봐야
그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드러내가지고 그냥 그걸 사라지게 하면 그만큼의 그 과거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도구를 하시면 안 돼요. 발굴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의 어떤 기억, 시간의 어떤 모습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발굴과 도굴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근데 어쨌거나 입고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더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벽화까지도 이렇게 뜯어간대요. 이게 턱 붙여가지고 턱 떼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북한에서 지금 이 문화재 보존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구려의 어떤 그 벽화마저도 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돌무지 무덤에서 구식 돌방 무덤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모습이 백제도 그대로 가요. 이 모습이 백제도 비슷하게 갑니다. 백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돌무지 무덤. 백제도 역시 돌무지 무덤으로 출발해요.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온조 아니야. 온조 어디 출신이에요? 고구려 출신이잖아요. 그죠? 고구려 그 주몽의 아들이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 지배층들의 무덤 형태도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언젠간 다 우리는 또 그 시간이 멈추니까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나는 개성시대야. 왜 무덤들은 다 동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나는 피라미드처럼 할 거야. 나는 하트 무늬, 나는 별 모양 이렇게 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절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개성세대고 내가 신세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조상의 무덤을 개성시대라고 해가지고 만들기는 그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덤 형태 보수적이라서 그 무덤의 형태만 보고도 그 민족의 어떤 색깔, 민족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무지 무덤. 백제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석촌동. 네, 석촌동. 그 서울 석촌동에 가시면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이렇게 가시면 그 왜 자이로드롭 쫙 타고 올라가잖아요. 쫙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바로 이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거 보러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간 다음에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석촌동 고분을 보는 타임이에요.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 크게 뜨시고 이게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눈 떠주다 봐라. 자, 돌무지 무덤, 석촌동 무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서 바뀌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 여기도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바로 벽돌 무덤.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어떤 무덤이다? 그것이 바로 문영왕릉이다. 문영왕릉이다 라고 하는 것. 네. 이 문영왕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무덤 형태와 유사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문영왕릉은 바로 벽돌 무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 특히 남조와의 어떤 교류를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두시라. 물론 사실은 문영왕릉에 썼던 그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서 가져왔고, 하여튼 이 동아시아의 어떤 교류를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영왕릉이다. 문영왕릉은 여러분 어디 있죠? 한성, 웅진, 사비 어디예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헷갈리시죠? 한성. 이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 여러분 근초광, 그 석촌동에 가시면 여러분이 보는 그 자이로드 타고 올라가서 딱 보는 그 무덤이 추정컨대 아마 근초광의 무덤이 아닐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문영왕릉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주입니다.
부여가 아닙니다. 공주 웅진 시대 때 문영왕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여러분들 공주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부여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부여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그 백제 문화유산들이 한성에 있는 건지 웅진에 있는 건지 부여에 있는 건지 사비에 있는 건지 요걸 여러분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부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또는 공주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백제의 문화유산은요 서울이냐 공주냐 부여냐 요걸 딱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문영왕릉은 공주입니다. 웅진 시대에 있었던 왕이니까요. 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신라를 볼까요? 신라는 좀 달라요. 이게 고구려 백제의 어떤 그 지배층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무덤 형태냐면은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천마총이 되겠죠. 이게 바로 천마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천마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문영왕릉 발굴할 때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하루 만에 그 발굴 끝낸 게 말이 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무덤 안에 있는 그 유물의 위치라든지 유물의 어떤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타임머신이다. 그 시대의 어떤 시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이건 발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큰 실수를 한 거죠. 발굴을 한답시고 도구를 한 꼴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이 신라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을 할 때 가장 그 타겟이 생긴 분이 가장 큰 무덤이 있었어요. 황남대총이라고 이게 쌍둥이 무덤처럼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겁이 나는 거야. 이거 발굴했다가 또 실수하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무덤을 샘플로 한번 발굴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덤이 바로 샘플로 발굴했더니 거기서 와 엄청난 문화재 막 쏟아져 나왔죠. 막 천마도도 나오고 막 금관도 나오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천마총이라고 부른 건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무덤 형태가 좀 달라요. 이 위에 있는 어떤 무덤 형태 다르게 일단 관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언제 누워 있겠죠. 뭐 금관을 쓰고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에다가 한 번 더 곽을 한 번 더 씌워요. 그리고 뭐 부장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돌멩이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덮는 형태. 요게 지금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 없어요. 그러니까 벽화 당연히 없겠죠. 도굴이 어렵겠죠. 이건 모두 다 X예요. 앞에 있었던 이 굴식 돌방무덤은요. 입구도 있고 벽화도 있고 도굴도 있는 형태였는데 이 굴식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입구도 없고 벽화도 없고 도굴도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들 이게 도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입구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도굴을 한다면 거의 포크레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그거는 도굴이 기본이 아니죠. 포크레인을 이용한 도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유산들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닌데요? 저 경주 천마총 갔다 왔는데 입구 있었어요. 저 그 입구 들어가서 저 봤어요. 입구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샘플로 발굴을 한 거예요.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입구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원래 있는 입구가 아니라요. 후손들이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를 입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어디 가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무슨 소리 천마총은 입구가 있던데 라고 하시면 망신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구조 자체가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와는 좀 다른 그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라 사람들 지배층들은 그 기마민족설, 그래서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쪽에서 연결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다르니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덤의 형태가 왜냐면 무덤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와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
예,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 통일신라 시대 때는 뭐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또 뭐 호석을 두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유신묘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까지는 뭐 다 써볼까? 여기도 이제 신라 그 하대 가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김유신묘가 있어요. 김유신묘가 있는데 이 김유신묘는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호석을 두른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는 이런 어떤 그 모습, 요게 이제 호석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지킬 호자야, 예, 지켜주는 어떤 그런 호석을 둘렀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한번 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는 여러분들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정리만 해볼게요. 정혜공주. 자, 이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이죠. 그리고 정효공주. 이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넷째 딸. 문왕의 넷째 딸. 이렇게 있는데 이 정혜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고 이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덤의 형태로 본다면 정혜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구려틱한 그런 모습들.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국틱한 그런 모습들.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발해의 어떤 그 정통성도 지키면서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그런 왕. 그 딸들이 아마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는 고구려 쪽, 하나는 당나라 쪽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갖고 있는 무덤의 형태도 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 이 중국의 영향을 받다고 하지만 오로지 다 중국의 영향이 그렇진 않아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고구려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혜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기서 그 발해의 그 돌사자에 있잖아요. 돌사자. 네, 그 돌사자상이 또 발견된 무덤이기도 하더라라는 거.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본 양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돌무지 무덤에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 이런 어떤 무덤, 그다음에 이제 문영왕릉의 무덤, 그리고 이 신라의 어떤 다른 돌무지 덧널 무덤, 요 정도만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먼저 참 이게 우리는 지금 일본과 랑 하지만 과연 고대의 일본과의 관계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돼요. 예.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고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관계였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백제 가야 이 외가 연결을 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경주가 거의 뭐 함락 직전까지 갔던,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났던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흔적은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들과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고대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살짝 위험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정말 교류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다카마스 고분벽화라고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벽화. 그 고분벽화에 있는 여성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구려의 어떤 수산리 고분벽화와, 요거는 수산리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구려 때 많이 일본에 건너가서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담징이라든지 혜자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이제 일본과의 가장 많은 교류를 했던 것은 바로 이 백제가 되겠죠.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일본 정권이 바뀔 정도로 명운을 걸고 이 백제를 도와줬던 게 일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백강전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더라. 지금 일본의 그 일화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쪽 이 천황과의 핏줄 속에는 백제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 고대의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아니 문효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효왕의 고향이 어디예요? 문효왕 고향 Where are you from? 너 고향 어디니? 그러면 I'm from Japa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문효왕이 그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죠? 참 이게 정말 이 백제와 이 일본의 관계는 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백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연결되겠지만 특히 여기 백제 쪽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고리사에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요거는 이제 목조. 그죠?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로 만든 건데 이것과 이제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금동으로 만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일본에 건서 많은 영향을 했던 인물들이 있다면 아직기라든지 왕인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백제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백제 사찰 이런 백제 사찰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제가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백제의 어떤 사찰이나 백제 건축 양식을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백제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들 어딜 가시냐면 공주 부여도 좋은데 진짜 좀 더 그들의 어떤 그 원형의 어떤 모습을 보려면 일본에 가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일본에 가시면 그 백제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백제 가람이라 그래가지고 가람은 뭐냐면 사찰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제인들이 만들었던 백제인들의 어떤 양식이었던 그런 사찰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백제인들이 저렇게 건축물들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백제의 어떤 그 정신, 백제의 어떤 숨결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오히려 일본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를 볼까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조선술 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축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쌀 축자, 제방을 쌓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술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한인의 연못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삼국시대의 어떤 그 교류가 그 당시 일본의 어떤 문화와 연결이 되냐면 아스카 문화에 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건 이제 아스카 지역, 이건 지역 이름이거든요. 일본 아스카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유산들의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규슈 알죠? 규슈는 굉장히 그 온천지대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거기만 그치지 마시고요. 규슈 같은 경우에는 이 도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온천 즐기세요. 좋은데 온천 어떻게 물속에만 있겠어? 그거 힘들어. 그렇죠? 잠깐 나오셔가지고 어떤 그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규슈 여행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찍은 프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자, 아스카 이거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요, 이게 사실 하쿠호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하쿠호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스카 문화의 끝자락에 붙는 어떤 그 미학, 그러니까 저쪽 그 미술사 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용어예요.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또 하쿠호 문화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삼국시대 때 여러분들 가야를
떠올리셔야 될 거예요. 가야.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스에키 토기. 일본의 스에키. 네. 스에키라고 하는 토기가 있거든요. 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스에키. 네. 어떤 글자를 연결되나요? 쇠가 단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단어가 이렇게 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단한, 아주 토기인데 단단한 어떤 토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흙이 물렀기 때문에 이 흙이 이제 그 수분을 흡수해버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런 토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또 가야도 한번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토기는 여러분들 진짜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가야의 쓰이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임진왜란 때 되면요, 우리나라 도공들 굉장히 많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되면 도자기 전쟁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일본이 비약적인 토기 발전, 이 끌고 왔던 임진왜란 도공들을 통해 가지고 비약적인 이 도기 발전을 또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대나 또 이 조선시대나 고대나 조선시대나 정말 일본 그릇에는 한반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자,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특히 이런 사진 보시고요.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야? 삼국시대야? 통일신라야? 고구려 백제신라야? 어디야? 요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야. 이거는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니까 하여튼 현존 최고, 이건 이제 고는 옛고자잖아요. 최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이런 거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덕대왕 신용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건축에서는 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국사, 석굴암 뭐 중요하죠. 불국사, 석굴암, 뭐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거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이라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제가 그냥 색깔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이 좀 중요해요. 고분 중요한데 이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돌무지 무덤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사실 봐두시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오면서 바로 입구가 있고 벽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벽화, 여러분 대표적인 벽화, 고구려 벽화의 대표적인 뭐예요? 사신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앞강의 설명드렸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죠?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그런 벽화도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는 문영왕릉, 벽돌 무덤에 문영왕릉이 있다는 거 하나 또 추가로 중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 고구려 백제와는 좀 다른 무덤. 이 천마총에서 나온 그 천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천마도 그림은요, 이거는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라 그 말 한 장 있죠. 말 한 장을 이렇게 타면은 그 말 한 장이 붙어 있는 말다래라고 하는 겁니다. 말다래. 그러니까 흙이 튀지 않도록 붙여놓은 어떤 거기에서 나온 거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천마도 벽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무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교류 한번 읽어보는 정도. 네, 가야의 세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문화 파트까지 이제 고대사가 다 종료되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고대사에서는 특히 문화 파트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에 나오는 건지는 계속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험부터 이제 중세 고려로 들어갑니다.